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OSP의 책임 제한. OSP라는 게 뭐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우리 저작권법 제2조 30호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들으실 때요, 가급적 그 저작권법 조문을 옆에 좀 펴놓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그 법 조문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 저작권법 조문을 옆에 두시고 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에 이 법 조문을 좀 띄워놓고 참조하면서 보시면은 수업에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OSP,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저작권법 제2조 30호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자,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KT라든가 SKT 이런 망 사업자가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보는 도관 서비스. 네, 이제 어떤 A라는 이용자와 B라는 이용자 사이에 길을 열어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망 또는 관을 하나 이제 설정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 KT라든가 SKT 이런 사업자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뭐 여기에는 뭐 도관 서비스도 여기에 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뭐 전형적으로는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 이런 그 포털 서비스들이 그 자기의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올리고 또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올리는 것을 우리가 전송이라고 하고 내려받는 것을 이제 복제라고 하죠. 저작권법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런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서로 어떤 컨텐츠, 저작물 등을 서로 간에 올리는 것은 전송, 그 다음 내려받고 내려받는 것은 이제 복제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사업자. 네, 이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서비스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그 저작물들 또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오고 가지요. 근데 그 중에는 불법 저작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법 저작물이 오고 가게 되는데 그런 불법 저작물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길을 열어줬다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저작권법적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열어준 그 통로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 불법 저작, 내 허락 없이 어떤 저작물이 이동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준 그 OSP,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져라.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KT나 SKT 또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OSP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이제 컨텐츠들이 오고 가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일일이 그것이 불법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 이 OSP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OSP는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OSP는 그 자기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된 그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이런 이제 규정을 우리 저작권법에 두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OSP의 책임 제한 규정입니다. 그 저작권법 제 102조와 10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02조에 보시면은 그 이제 크게 이 OSP를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도관 서비스, 그 다음에 캐싱 서비스, 저장 또는 정보 검색 서비스. 뭐 캐싱 서비스란 것은 이제 우리 흔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뭐 무시하셔도 좋고요. 도관 서비스 같은 것이 이제 길만 열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뭐 KT나 SKT 이런 망 사업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 또는 정보 검색 서비스. 이것이 뭐 네이버 또는 다음 이런 포털 서비스가 여기에
전형적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관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저작물의 송신을 자기가 개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컨텐츠가 오고 가는 것을 KT나 SKT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KT나 SKT는 막만 깔아주고 송신을 개시할지 말지는 각 이용자들이, 각각의 개별 이용자들이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송신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 KT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누구에게 발송한다. 자, 이런 그 개시 행위 자체는 KT나 SKT 같은 OSP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의 송신을 직접 OSP가 개시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저작물과 수신자를 직접 선택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올릴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수신자로 해서 보낼 것인지 하는 것은 그걸 올리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지 KT나 SKT 같은 도관 서비스 업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또 그 다음에 반복 침해자의 계정 폐지 정책, 그러니까 KT나 SKT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그런 침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계정을 폐지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그러니까 이 KT나 SKT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어떤 일종의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것. 그 다음에 표준적 기술 조치를 수용할 것.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조치, 이런 것들을 수용할 것. 뭐 이 정도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도관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오고 가는 그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검색 서비스, 포털이나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포털 서비스의 경우에는 요 네 가지 요건 플러스 세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더 갖추었을 때 이제 비로소 면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해 행위의 통제 권한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에 보면 이제 어떤 이제 그 저작물이 오고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정한 정도의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 그러니까 어떤 불법 저작물을 누가 올렸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때 어떤 뭐 대가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그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과 네이버가 서로 쉐어, 이제 뭐 분배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 되겠죠. 네이버나 다음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해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네이버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불법 저작물들이 올라와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개봉 중인 영화가 시중에 지금 현재 개봉 중인 영화인데 이것이 파일 형태로 유출이 돼서 네이버를 통해서 올려졌다 하면 이제 그것을 인지했을 때 그 불법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제 전송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어떤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 요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사에서 현재 개봉 중인 영화 파일이 그 네이버에 불법적으로 올려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네이버에게 이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 네이버에 올라 있는 무슨 파일은 그 불법 저작물이니까 그것을 복제 전송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를 누구에게 할지, 그러니까 네이버의 어떤 담당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이제 포털 서비스를 초기 홈페이지에 가 보면은 그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이제 뭐 저작권 담당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직원 이름이 써 있거나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그 대상자를 지정 및 이제 공지하는 이런 요건들을 갖추면은 그 OSP는 이제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3조의 책임 제한은요, 그런 권리자, 예를 들어서 영화사에서 어떤 이제 불법 저작물이 지금 네이버 게시판에 올라 있다 해서 권리 주장을 했을 때 이제 복제 및 그 전송을 중단시키면은 이제 그 네이버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거죠. 면제되거나 또는 이제 감경되게 됩니다. 또 그런데 이
그 파일을 불법 저작물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영화사가 불법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그 파일이 지금 네이버에 올려져 있는데 그걸 올린 사람이 나는 이것은 이 파일은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파일이다. 불법 저작물이 아니다. 하고 이제 그 소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소명을 받고 또 이제 그 소명을 또 이제 영화사에게 통지하고 이런 이제 몇 가지 절차가 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절차를 이 네이버나 또 다음 같은 이런 포털 서비스에서 적절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103조에 의해서 책임이 제한, 즉 감경 또는 면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P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요,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OSP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저작권 침해물을 선별적으로 송신하는 행위를 했다면 OSP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침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컨텐츠를 특정해서 송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일정한 관여를 함으로써 교사했거나 또는 방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책임을 지겠죠. 자, 그다음 이제 OSP의 이제 정보 제공 의무, 이것은 이제 그 영화사에서 자기의 영화 파일이 지금 불법적으로 네이버에 올라갔다. 그럼 이제 OSP에게 그 지금 올린 사람의 그 정보, 뭐 그 IP 어드레스라든가 또는 그 뭐 이제 아이디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런 정보는 OSP가 갖고 있겠죠. OSP 뭐 이제 네이버라면 네이버에 그 가입한 회원이 올렸을 테니까 이제 그 올린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OSP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특수한 유형의 OSP, 그 저작권법제 104조. 이것은 개인 또는 법인이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자, 이제 말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웹 하드와 P2P. 네, 이제 P2P는 요새는 많이 사라졌죠. P2P는 이제 옛날에 그 소리바다 아주 유명한 P2P 사건. 그래서 그 소리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P2P에 대해서는 그 소리바다 사건이 아주 유명합니다. 소리바다는 그 한 3번에 걸쳐서 아주 큰 소송을 겪었는데요. 그 소송마다 이제 전부 소리바다가 패소를 했죠. 첫 번째 그 소리바다 사건에서 소리바다가 이제 패소, 그러니까 소리바다를 통해서 많은 그 이제 이용자들이 많은 음악 콘텐츠들을 MP3 파일이죠. 그것을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죠. 소리바다가 이제 중앙에서 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자기 컴퓨터에 내려받은 사람들끼리 그 접속이 되어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들을 이제 서로 교환한다는 것은 이제 내려받고 보내고 이제 복제 전송이 이용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소리바다가 그렇게 이용자들 사이에 그 음악 콘텐츠 MP3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런 도구를 제공한 것인데 그런 그 이용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제 그 콘텐츠 중에는 불법 저작물들이 뭐 90%가 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리바다가 방조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이제 소송이 됐는데 소리바다는 우리는 도구만 제공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불법 저작물들을 복제 전송한 사람들은 이용자들이고 소리바다는 그냥 도구만 제공했을 뿐이다. 또 소리바다는 그런 불법 저작물을 서로 교환하라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적법한 프로그램들을 서로 주고받으라고 한 것인데 이용자들이 그걸 이제 불법 저작물, 불법 컨텐츠를 주고받는데 사용했다고 해서 소리바다가 어떻게 거기서 책임을 지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칼을 파는데 그 이제 요리용 칼을 파는데 그걸 이제 사와서 그걸로 뭐 사람을 찔렀다든가 그러면 그 찌른 사람이 책임이지 그 칼을 판 사람은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소리바다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소리바다를 통해서 유통되는 그 음악 콘텐츠의 MP3 파일이 거의 90% 이상이 불법 저작물이라는 점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침해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소리바다에서는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불법 저작물들을 상당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 조치를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서비스를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소송에 걸렸죠. 이제 그래서 근데 그 소송에서 또 소리바다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바다는 다시 또
그 시스템을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극적 필터링, 소극적 필터링이라는 이제 이른바 필터링 시스템이죠. 불법 저작물들을 걸러내는 상당히 이제 고도화된 당시로서는 아주 기술적으로 진보된 그런 그 기술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100%를 불법 저작물들을 100%다 걸러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소송이 됐는데 거기서 또 소리바다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판결해서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판결의 취지를 보면은 소극적 필터링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적 필터링. 그러니까 적극적 필터링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소극적 필터링은 그 지금 유통되는 저작물 중에서 불법 저작물들을 걸러내는 것이라고 하면은 적극적 필터링은 오히려 그 불법 저작물들이 아닌 저작물들만 유통하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그 조금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 필터링은 일단 이제 컨텐츠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그 중에 이제 불법 저작물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적극적 필터링은 그 권리자로부터 이것은 적법한 파일이라는 허락을 받은 것들만 소리바다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그것을 적극적 필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100% 적극적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죠.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 마치 이것은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소리바다는 결국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기술까지 해서는 소리바다가 이용자들로부터 이제 이용자들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소리바다는 결국 유료화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죠. 양성화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바다가 그 후에 이제 뭐 벅스뮤직이라든가 또는 뭐 멜론, 뭐 지니 뭐 이런 이제 그 음악 서비스들처럼 유료화의 이제 길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구조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렸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런 P2P 사건이 있어. 이런 P2P가 바로 그 특수한 유형의 OS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P2P보다는 그 밑에 보시는 웹하드가 많죠. 웹하드 중에서도 이제 공유형 웹하드라고 해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그 이제 그 클라우드에다가 일종의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그 저장 공간에 저작물들을 올려놓으면 이제 그것을 다른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는 이런 공유형 웹하드.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용자들이 불법 컨텐츠를 올리고요. 근데 그것을 내려받을 때 일정한 이제 대가를 지급을 하죠. 대금을 지불하면 이제 그것을 웹하드 업체와 그것을 올린 업로더 사이에서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이제 그 웹하드 업체들이 이 특수한 유형의 OSP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특수한 유형의 OSP들은 아주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이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4조에서 한번 볼까요? 104조에 보시면 네, 이런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한 그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그런 불법적인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그런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 조치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필터링 서비스, 흔히 그 디지털 핑거프린팅이라고 해서 이 모든 그 디지털 콘텐츠들은 어떤 고유의 독자적인 이제 함수를 가지고 있죠. 이제 그것을 우리 사람마다 각각 지문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그 콘텐츠들은 전부 다른 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지문 또는 디지털 핑거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불법 저작물들을 필터링하는 그런 기술적 조치 또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필터링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야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특수한 유형의 OSP는 아주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수한 유형의 OSP, 특히 그 P2P라든가 공유형 웹하드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강력한 일반적인 OSP보다는 훨씬 강력한 이런 책임을 지도록 해 놓은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들을 보시면요.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배우셨을 텐데 거기 중복되는 것은 좀 생략을 하고 요것은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대체 광고 사건. 대체 광고 사건은 두 건이 있는데요.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2016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은 우리 그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포털 서비스에서 꽃 배달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이제 그 검색 그 꽃 배달을 제공하는 그 업체들의 그 사이트가 쭉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네이버나 다음과 특별한 계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위에 그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파워링크 또 스폰서 링크 해가지고 네이버에게 이제 뭐 파워링크면은 뭐 한 달에 얼마, 또 스폰서 링크면 한 달에 얼마. 그래서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꽃 배달하고 치면은 네이버하고 이제 광고 계약을 맺은 그런 파워링크라든가 스폰서 링크가 이제 먼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검색 결과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검색 광고라고 해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서비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제 배포를 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되면은 이제 일정한 그 네이버의 화면을 좀 자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를 제공을 하면서 아울러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은 네이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파워링크, 스폰서 링크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배포한 그 사람이 별도로 선정한 업체들이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례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 스폰서 링크 이렇게 이거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대체 광고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은 이 대체 광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검색 결과가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보다 상위에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파워링크와 스폰서링크 사이에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이 그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전부 내려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광고를 대체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이제 아주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인지 하여튼 다음인지 그 포털 서비스에서 이 대체 광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건 저작권 침해다. 어떤 점에서 저작권 침해냐 하면은 네이버의 화면을 변경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함부로 변경시킨다. 모니터를 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화면을 함부로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화면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고 저작인격권 중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의 제호라든가 내용 형식을 함부로 변형해서는 안 되는 그런 권리죠. 그러니까 나의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 형식을 함부로 변형당하지 않을 권리가 동일성 유지권인데 이렇게 그 네이버 우리가 화면에 그 검색 화면은 이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인데 그 화면에 변형을 일으킨 것이니까 이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다.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서 주장을 해서 소송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안 된다고 본 이유는 그것이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 화면을 보내는데 네이버에서 보내는 화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체 광고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네이버에서 보내는 화면이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보내는 화면은 그러니까 이용자가 꽃배달이라는 검색 키워드를 갖다가 네이버에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그 자체 서버에서 이제 그 꽃배달에 맞는 이제
키워드에 맞는 그런 그 문서들을 갖다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중에서 네이버와 계약을 체결한 어떤 업체, 그 다음에 뭐 파워링크, 그 다음에 스폰서링크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용자에게 보내주게 되겠죠. 이제 그 보내주는 것 자체는 HTML 문서로 보내주게 되는데 그 문서 자체에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문서 자체에는 HTML 문서 자체에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그 HTML 문서가 이제 소비자의 컴퓨터에 이제 컴퓨터 저장 장치에 도착이 되면은 이 대체 광고 프로그램이 거기에 그것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화면에 마치 그것이 이제 두 개 겹쳐져서 보이기 때문에 화면상에서는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가 내려간 것처럼 이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상에서만 대체된 것으로 보일 뿐 그 네이버가 보낸 HTML 문서 자체에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네이버에서 보낸 문서와 그 다음에 이 대체 광고에서 보낸 HTML 문서가 서로 독자적으로 이제 그 이용자의 컴퓨터에 이제 도착이 되는데 그것이 화면상에 보이게 될 때는 이제 두 개가 겹쳐져서 마치 네이버의 광고가 대체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보낸 HTML 문서 자체에는 어떤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네이버의 그 검색 광고 업무, 그 서비스업이죠. 이 서비스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업무 방해가 성립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하고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이제 2016년 판결은 그것과는 조금 이제 다른 판결인데, 근데 이제 2010년 판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그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화면이지 HTML 문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록 HTML 그러니까 이 2010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HTML 문서 자체를 저작물로 보고 그 HTML 문서 자체에는 변형이 없기 때문에 이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지만은 HTML 문서를 저작물로 볼 것이 아니라 HTML 문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니터 상에서 보여지는 그 화면을 저작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화면에는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컨텐츠, 화면상에 나타난 그것을 저작물로 봐야 되지 사람이 인식할 수도 없는 HTML 문서를 저작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2010년 판결에서는 이 HTML 문서 자체는 변형이 없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안 되고 업무 방해가 된다 해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했던 판결입니다. 2016년 판결에 대해서는 첫 시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네.